안녕하세요. 국어 놀래미 논술 2주차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문장 바르게 쓰기 그리고 단락의 구성과 연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글쓰기 전 구상하기의 단계에서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 특히 그 중에서 주제 탐색, 즉 무엇을 쓸 것인가의 측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쓰는 행위의 주체로서 글 쓰니만의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관습적 사고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회의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습적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반발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습적 사고, 뭐 고정관념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그 메커니즘, 즉 상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한국어 문장 바르게 쓰기 그리고 단락의 구성과 연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얘기하는 건 매우 곤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전에 중등교과 과정에서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한 바가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또 그런가 하면 대학 입학 이후에 글쓰기 교양 교과목에서도 사실은 관련된 내용을 일정 부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평가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문장 바르게 쓰기라든가 단락 구성과 연결 관련된 그런 지적들을 상대적으로 제법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글을 쓰면서는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 편에 완결된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글은 뭐 다양한 종류, 유형 또는 글만의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글이라고 했을 때 이 글은 2개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문단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단락은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책 같은 거를 펼치면 단락의 시작과 끝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첫 부분은 들여쓰기, 보통 이제 편집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단락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단락이 시작할 때 휴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하나의 단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형식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 단락 말고 단락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어렵죠. 일정한 분량 정해져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단락 안에는 하나의 의미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보통 그걸 내용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단락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다시 문장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형식 단락과 내용 단락이 일치된 형태로 이제 하나의 단락이 쓰여지는데, 한 편에 완결된 글 속에는 2개 이상의 단락이 포함된다. 물론 하나의 단락이 한 편의 글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락이 너무 길어져 버리거나 또는 그 자체가 짧기 때문에 뭐 가독성의 측면이라든가 글의 구성은 거의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편의 완결된 형식의 글에는 2개 이상의 단락들이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단락 안에는 2개 이상의 문장이 배치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락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문장이 너무 길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쓰는 건데요. 이제 이 여기도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 개의 단어들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 문장 쓰기 단위, 그다음에 그것의 상위 단위인 단락의 구성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문장 쓰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어 문장, 뭐 굳이 우리가 뭐 영어라든가 뭐 중국어, 일본어, 외국 문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어 문장 쓰기 자체를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한국어 문장 구조를 잠깐 볼까요? 자, 한국어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이 뭐죠?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죠. 그리고 밥을이 목적어. 먹는다가 서술어. 그죠? 나는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주어부, 그 다음에 서술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술목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 단자를 써서 단문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문장을 길게 쓰지 않아야 됩니다.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글쓰기의 초심자들은 대체로 한 문장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즉 문장 안에 다양한 의미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문장이 풍성해지고 잘 쓰여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글쓰기 초심자는 한 문장 안에 하나의 정보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문 쓰기를 권장합니다. 단문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경우예요. 왜 단문을 써야 되는가? 명확하게 내 글을 읽는 독자가 글쓴이가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술을 마신다.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단문이 아니라 동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반복되니까 생략하고요. 나는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문장의 호흡 관계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먹는다, 밥을 먹는다.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주술, 호흡 관계죠. 그 다음에 술목, 호흡 관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밥과 술을 먹는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밥은 먹는 거고요, 술은 마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둘 다 그냥 먹거나 마시듯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적어에 맞는 서술어가 와야 되는 것.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장을 단문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쓸 때 이렇게 이어진 문장 그래도 성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호흡 관계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가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다. 다시 나는 오늘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가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나는 무엇을 바랐다. 주어 서술어 사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의 수업이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기를 이 목적절로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본문에서는 아는 문장, 나는 무엇을 바랬다.
긴 문장, 오늘 국어 논리 및 논술 수업이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기를 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문장이 지금 단문이 아니라 복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복문을 쓰다 보면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막 뒤섞어서 써요. 그러다 보면 문장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문장도 호흡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문장으로서 제대로 쓰여져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글쓴이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문 쓰기가 첫 번째인데요. 문장 쓰기 할 때 갑자기 단문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글을 못 씁니다. 왜? 아무리 여러분들이 글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써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글쓰기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A4 한 3분의 1 정도 문장을 쓰세요. 구애받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모두 다 단문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나요? 막 울퉁불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쪼개보면 내가 중복된 의미의 문장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중복된 문장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단문이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물론 때때로 목적어 자리에 보호가 오기도 하죠. 어쨌든 문장을 완결된 형태로 다듬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만 복문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그냥 생각나는 대로 3분의 1 정도 단락을 쓰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쓴 글을 단문으로 모두 다 쪼개고 그걸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최소한 30분이 걸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3배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글은 미리 얘기하면 글은 한 번 쓰고 끝나지 않습니다. 2번 쓰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계속 고치는 겁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여러분의 글이 더 명확해집니다. 글 쓰는 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지치고 하니까 한 번 어떻게든 꾸역꾸역 한 번 쓰고 드디어 다 썼다 이제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글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글을 고쳐 나가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평을 쓰거나 논술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여러분 글을 읽습니다. 뭐 나만 읽는 건 아니겠죠. 발표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가 아닌가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단문입니다. 문장이 짧고 간결하게 쓰여져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하나씩 포함하는 문장 쓰기 훈련을 하셔야 된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자, 그 다음에 한국어 문장은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파란 하늘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어떤 구조가 돼? 파란은 뭐냐면요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피 수식어예요. 꾸며주는 말이고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 파란 하늘. 한국어는요 이처럼 수식하는 말이 수식받는 말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다양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식하는 말이 수식받는 말 앞에 왔을 때 수식하는 말이 꾸며주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죠. 즉 이중수식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파란 하늘 이렇게 했지만 맑고 파란 하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맑고 파란 하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맑고가 맑다라고 하는 게 하늘을 꾸며준다고 생각하지만 맑은 게 파란을 꾸며준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맑다가 하늘을 꾸며준다고 하면 파랗고 맑은 하늘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수식하는 말이 수식받는 말 앞에 오니까. 이 경우에는 맑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랗다, 하늘 둘 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수식에서는 정확하게 꾸며주는 말이 어떤 말을 대상으로 해서 쓰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글을 쓸 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파랗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르다 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블루 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이 수식하는 말, 특히 형용사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하지만 사실은 차이를 갖는 말들이 많아요. 이 단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씁니다. 문장을 쓰고 나서 파란 하늘이라고 썼는데 파란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게 파랗다의 의미인가? 그렇다면 파랗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푸른, 푸르스름한, 시퍼런, 뭐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파란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 단어들을 대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교체해서 애초에 처음처럼 그냥 파란이었으면 파란으로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퍼런이라고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 왜? 저는 어휘력이 부족하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파랗다, 유의어 치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있어요. 그거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아유, 그러면 이 한편의 완결된 형식 글 속에 수식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어휘력이 풍부해져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선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파란 써놓고 아무런 고민 없이 나 원래 파란 하늘이라고 표현하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해진다. 자, 이해됐죠? 지금 두 번째 수식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식어 사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문장 부호입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문 쓰기, 두 번째 수식어의 적절한 활용, 세 번째가 이제 문장 부호인데요. 자, 보세요. 문장 부호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 이거 뭐예요? 마침표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가 나는 밥을 먹는 다 다음에 마침표를 썼죠. 여러분, 마침표 반드시 쓰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 써야 됩니다. 근데 안 써. 그럼 문장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겁니다. 문장이 종결된 종결 어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표를 써야지만 이게 하나의 문장 단위로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문장 부호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고 새가 온다. 복문이죠. 꽃이 피다, 새가 온다. 두 개의 문장을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뭘 썼죠? 쉼표를 적었습니다. 쉼표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적었느냐? 요렇게 앞에 꽃이 피고와 새가 온다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걸 한 호흡에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의미 체계가 한 문장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쉼표를 통해서 여기서 끊어 읽게 되는 거예요. 앞쪽은 꽃이 핀다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뒤쪽은 새가 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쉼표를 쓰는 겁니다. 문장부를 잘 써야 돼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왜? 쉼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을 읽다가 여기서 쉬어가세요 라고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문장의 의미 체계에 맞게 거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잘 쓰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이 문장부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물음표죠. 언제 써요? 의문이 들었을 때, 궁금할 때 쓴단 말이에요.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할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느낌표, 감탄, 영탄, 놀람 이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자 세대가 아니고 인터넷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고 특히 SNS를 활발하게 하지만 예를 들면 물음표를 하나 쓰는 거는 궁금한 거고 물음표를 2개 쓰는 건 많이 궁금한 거고 물음표를 3개 쓰는 거 열나 잘나 많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느낌표도 마찬가지예요. 놀랐다. 많이 놀랐다. 너무 많이 놀랐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해예요. 문장 구호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문법적 요소예요. 그래서 문장의 표현에 걸맞는 문장 구호를 정확하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 구호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죠. 굳이 제가 여기서 뭐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어찌됐든 내가 쓰는 글이니까 그 글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 독자가 내 글을 읽고 내가 의도한 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내가 느낀 감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바라니까 자꾸 강조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뭐 강조할 때 글씨를 굵게 하거나 글씨의 밑줄을 긋거나 글씨색을 바꾸거나 이게 아니라 문장 단위의 표현에서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사어를 남발합니다. 매우, 많이, 엄청, 너무 이런 것들.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 나는 매우 많이 배가 고프다. 나는 매우 많이 배가 너무 고프다. 거의 뭐 아사 직전이죠. 이 상태가 되면. 이 불필요해요. 그냥 배가 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다른 문장들을 통해서 문맥상 서술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조한다고 이런 흔히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구어체, 구어투의 형식으로 쓰는 이런 표현들을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남발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조는 의미상 그 전체의 의미 맥락상 자연스럽게 부각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탐색하거나 어떤 하나의 대상을 아주 밀도 있게 구체적으로 파헤치거나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 시선을 통해서 고찰하거나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남발한다고 해서 내가 강조하는 것만큼 내 글을 읽는 독자가 강렬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문장 바르게 쓰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4가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뭐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문 쓰기.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단문을 쓰셔라. 짧고 간결하게 쓰셔야 된다. 두 번째, 수식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한국어는 수식하는 말이 수식받는 말 앞에 오니까 수식하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식어가 없는지 바꿔봐라.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수식어를 쓰셔야 된다. 세 번째, 문장 부호도 중요하다.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뿐만 아니라 뭐 말줄임표라든가 다양한 문장 부호들이 있죠. 작은 따옴표 예를 들면 이거 언제 써요? 생각하는 거 또는 강조할 때 씁니다. 큰 따옴표 언제 써요? 대화, 인용. 그러니까 이런 문장 부호에 맞게끔 쓰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강조를 위해서 부사어를 남발하지 마라. 결국 이렇게 되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무더기가 됩니다. 부사어밖에 안 보여.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휘발려 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 문장 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한 4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실제 글을 써가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문장의 비문 반 이상 사라집니다. 진짜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돼요. 글은 빨리 쉽게 쓰여지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략 한 20년 가까이 글을 써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글 쓸 때마다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 고르는 것, 문장 조직하는 것. 저도 제 문장을 읽을 때 때때로 너무 부끄러운 경우도 있어요. 문장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고쳐갑니다. 만족해하지 않아요. 잘 썼는데 쉽지 않습니다. 문필과 달필과 없어요. 누구나 다 문장을 쓸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쳐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단락의 구성과 연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단락은 얘기했죠. 한 편에 완결된 형식의 글 속에는 2개 이상의 단락이 배치된다 라고 했고, 단락은 크게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형식 단락, 하나가 내용 단락. 아까 얘기했죠. 잠깐 언급했습니다. 형식 단락은 시각적으로 단락 나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의 첫 부분은 들여쓰기가 돼 있고,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이 시작할 때는 공백, 휴지기,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예컨대 여러분들에게 뭐 몇 페이지 몇 번째 단락을 보세요 라고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찾아냅니다. 왜? 시각적으로 아니까. 그게 바로 형식 단락.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용 단락이다. 내용 단락은 뭐냐면, 단락은 하나의 의미 체계를 갖는다. 여러 개의 단락들이 모여서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해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글이 구성되고 내용이 전개되는 거고 그걸 연결시키는 거지만, 내용 단락, 형식 단락과 내용 단락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의 단락 안에는 하나의 의미 체계만 가져야 된다. 2개 이상의 의미 체계가 작동하면 단락을 나눠줘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이 내용 단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뭐냐면, 단락 안에는 첫 번째 하나의 주제문과 2개 이상의 뒷받침 문장이 있다. 소주제문이죠. 요거는 1개, 요거는 2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주제입니다.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제문이 되죠. 그리고 그걸 세분화해서 소주제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각각의 단락에는 소주제문이 하나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소주제문을 뒷받침해 준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 문장이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소주제문은 뭐냐면 주제문을 구체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이 단락 안에서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건 일반적이고요. 추상적이고 요거는 일반적이니까 요 반대 특수해 구체적입니다. 이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속에서 이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단락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보통 5가지의 단락의 유형. 첫 번째 부괄식, 두 번째 미괄식, 세 번째 양괄식, 네 번째 중괄식, 다섯 번째 무괄식. 들어봤죠? 아마 중등교과 과정에서 국어과 교과목에서 들어봤을 건데 무괄식은 뭐냐면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주제문이 와. 그리고 그 뒤에 뒷받침 문장이 따르르 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이 글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만 반대로 이미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제일 먼저 첫 문장에 써버리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집중을 못하거나 흥미나 호기심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미괄식. 이 미자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제문이 꼬리, 가장 마지막 문장에 위치해요. 즉 뒷받침 문장들이 뚜루루루 오다가 소주제문이 옵니다. 근데 이 미괄식은 어려워요. 소주제문이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는 건 앞에 쓰여져 있는 2개 이상의 뒷받침 문장들을 마지막에 소주제문으로 수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괄식은 대체로 논리적 추론의 과정에서 많이 씁니다. 어렵죠? 실제로 그래서 거의 안 써요.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 미괄식의 장점은 글 읽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 이거. 근데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지? 이거였구나 라고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딱 알려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글 읽는 독자에게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양괄식은 비교적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두괄식과 미괄식을 섞어놓은 거예요. 즉 소주제문을 먼저 쓰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 뭐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논의라든가 그걸 풀어서 설명해 준다든가 하는 뒷받침 문장들을 쓰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주제문을 쓰는 경우예요. 자, 이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주제문, 제일 첫 번째 문장과 제일 마지막 문장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 단락에서 이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왜? 문장이 2개나 있으니까. 반복됐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야.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나 이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다. 여기에 주목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의미는 같되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읽는 재미를 주는 거죠. 그게 양괄식이다. 양괄식은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괄식은 뒷받침 문장들이 쭉 오다가 중간에 소주제문이 오고 다시 뒷받침 문장이 쓰여지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소주제문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글쓰기 초심자 입장에서는 굳이 중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괄식. 무괄식은 소주제문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문학적 글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락의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는 지금 과정에서는 대체로 두괄식이나 양괄식 둘 중에 하나를 쓰는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수업에서 진행하는 건 문학식 글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괄식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괄식을 쓸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괄식은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쓰는 거여서 얼핏 우리 수업인 국어 논리 및 논술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글을 그렇게 구성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해졌죠? 두괄식 또는 양괄식으로 쓴다. 자, 이 경우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글 속에 단락을 한 10개쯤 썼다. 그래서 어떤 단락은 두괄식, 어떤 단락은 미괄식, 어떤 단락은 양괄식, 어떤 단락은 중괄식. 야, 너 왜 글을 이렇게 썼어? 글 읽는 재미를 주려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개의 단락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내가 두괄식으로 쓰기로 했다면 다 두괄식으로 쓰는 거예요. 양괄식으로 쓰기로 했다 그러면 다 양괄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야 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글 읽는 독자가 이 사람이 지금 단락의 구성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구나. 단락에서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소주제문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모든 글은 내 글을 읽는 독자를 배려하면서 써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뭐 이거 다 쓰면 재밌지 않을까요? 누가 재밌어요? 글 쓰는 사람이 과연 정말 재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글은 독자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요. 독자가 내 글을 읽어주지 않으면 그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독자 지향의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단락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단락 유형 중에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했다면 가급적이면 그 유형을 그 전체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빨리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단락 전개의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완결성, 통일성, 연결성, 강조성. 자, 완결성, 통일성, 연결성, 강조성. 이게 단락 전개의 원리입니다. 4가지인데요.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뭐 시험도 안 볼 거고 이런 용어 안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용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단락 전개 원리를 적용했는가 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글을 퇴고하면서 즉 글을 고쳐가면서 이 단락 전개 원리에 비추어서 글을 수정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완결성은 뭐냐면요. 글은 계획한 대로 끝나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제 나중에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겠지만 글의 앞부분에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이 글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가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3가지로 얘기하겠다. 첫 번째, 교과목의 성격, 글쓰기 교과목, 더군다나 서평이나 논술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만씩 2번이나 들어야 된다니. 수업 시수, 시간. 세 번째, 담당 교수의 목소리, 강의 방식, 재미없다.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북어 놀림 논술이 강자가 왜 재미없는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강자의 구성 내용, 그 쓰기 강자로서 이 강자가 갖는 한계, 이 아주 개론적인 수준에 번박하고 뻔하고 뭔가 지루하고 어렵고 그래서 재미없다고 막 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조건과 관련해서 강의 시간 3학점짜리 강좌이긴 하지만 이걸 1시간 반씩 나눠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수업 시간은 대체로 이러이러한 상황 조건에 넣고 막 수업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독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앞부분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쓴다고 해서 2개 쓰고 끝나버린 거야. 어잉?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왜 한 가지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글은 완결된 거야? 완결되지 않은 거야? 완결되지 않아요. 쓰기로 했으면 써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2개만 쓴다고 그랬어. 아까 얘기했던 국어 논리는 논술 강좌가 재미없는 이유 2가지만 쓰기로 했어. 첫 번째는 강좌의 내용상의 성격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강좌의 이 강의 실수를 둘러싼 어떤 조건. 근데 써놓고 보니까 분량이 좀 짧아. 그럼 뭐에 대해서 쓰지? 교수의 강의 방식, 목소리 톤, 제스처, 재미없다, 아싸 신난다 막 썼어. 근데 보면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 그 부분을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쓴다는 언급이 없어. 그럼 이것도 뭐냐면 거기서부터 세 번째 쓴 건 새로운 논의가 촉발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완결되지 못하고 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 개요 작성을 촘촘히 하면 내가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전개시킬 것인가를 앞부분에 서술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글의 내용을 전개할 텐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글은 한 번 쓰고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3개를 쓰기로 했는데 2개밖에 안 썼어? 그러면 하나를 더 쓰느냐?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팁입니다. 앞에 가서 3개 쓰기로 한 것 중에 하나를 지워. 마치 처음부터 나는 그냥 2개만 쓰기로 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맞죠? 앞부분에서 내가 2개 쓰기로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2개만 쓰기로 했는데 3개를 썼어. 근데 어느 거 하나를 빼자니 뺄 수가 없어. 이게 딱 맞게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앞부분에 가서 하나를 더 쓰면 되죠. 처음부터 마치 3개를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글의 완결성을 잡아두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통일성인데요. 통일성은 나무가 있고요. 큰 줄기가 있고요. 잔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사과나무야.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열려 있어. 근데 여기에 이거 뭐야? 딸기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딸기가 열렸어. 이상하죠? 사과나무에 딸기가 열렸어? 어색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딸기 버려야 돼. 이 나무 잘라내야 된다. 왜? 이거 사과나무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글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의 주제에 수렴되는 단락들을 구성을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편의 완결대형식 글 속에 단락을 10개를 썼어. 근데 읽어보다 보니 전체 단락 중에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과 너무 거리가 있는 단락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예 그냥 삭제를. 내가 어떻게 썼는데, 이거 내가 몇 달 며칠 밤새 썼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지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글의 통일성이 저해돼서 글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통일,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게 뭐야? 글의 주제. 글의 주제로 수렴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버리느냐? 아니야. 단락을 놓고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복된 단락들도 있습니다. 중복된 의미의 단락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든 분량을 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량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분량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저해할 거라면 그렇다면 그냥 과감하게 빼는 게 낫다. 이 생각하시죠. 자꾸 글을 쓰라고 해놓고 지우라고 하니까 억울한 감도 있고 뭔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글을 특히 단락 중에서 내용상 어긋나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연결성인데요. 단락들 사이는 당연히 연결되죠. 여러분들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단락에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단락 첫머리에 첫 번째 문장에 모두 다 접속사를 씁니다. 근데 또 그 접속사가 맞느냐?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연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연결성은요, 접속사를 쓴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윗 단락의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해서 적절히 접속사를 씀으로써 윗 단락과 그 다음 단락, 그러니까 앞에 단락과 그 다음 단락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연결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방향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전개할 때 그 흐름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해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묘사 글의 진술 방식이죠. 나중에 얘기할 텐데, 나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위에서 아래로 묘사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묘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는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지로,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단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뜻하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를 쓰겠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캠퍼스 투어다 라고 하면 정문에서 들어와서 각 건물의 위치, 동선을 잡고, 예를 들면 원효관부터 시작해서 진흥관, 백주년 기념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학교의 주요 건물들 위치, 그 특징들을 소개할 건지, 아니면 단과대, 현재상 단과대가 있으니까 그 단과대별로 단과대 순서별로 투어를 하면서 소개를 할지,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선호할 만한 장소들, 예를 들면 무슨 먹거리 중심으로, 그래서 식당은 어디 있고 이 식당의 주요 메뉴는 뭔지, 그러니까 이거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접속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연결성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끌고 갈 것인가, 글의 전체적인 맥락, 문맥 속에서 이 연결성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강조성인데요. 아까도 문장 바르게 쓰기와 관련해서 강조할 때 뭐 무슨 글씨체를 바꾸거나 글씨 색을 입히거나 밑줄을 긋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강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자, 강조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데, 강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들이 대중음악을 들을 때 어떤 노래가 멜로디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내가 흥얼거리게 되는 거, 왜 그러느냐? 보통 그런 건 이제 후크송이라고 하잖아요. 그 멜로디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일한 멜로디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변주돼서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빈도죠. 노출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내 논의, 입장, 관점,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을 약간 표현을 바꿔가지고 사이사이에 계속 표현을 낸다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락 구성의 원리
단락전개 원리, 완결성, 통일성, 연결성, 강조성. 이런 걸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용어 자체가. 오늘 아주 짧게 지금 2주차 첫 번째 시간 한국어 문장 바르게 쓰기 그리고 단락의 구성과 연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 중등교과 과정에서 다 배웠지만 저기에서는 뭐 시험 문제죠. 근데 다음 중 단락 전개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알고 모르고 저걸 예컨대 뭐 암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글을 쓸 때 저걸 적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글을 써가면서 저걸 적용하기 어려워요. 한국어 문장 바르게 쓰기든 아니면 단락의 구성과 전개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쓰세요. 일단 써.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글을 고칩니다. 태고.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10시간이 걸렸다. 글을 고치는데 몇 배? 최소한 3배. 30시간이 걸린다. 한 번 쓰고 내 글이 완성될 거다. 그 허망한 헛된 기대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은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건 지난하고요 힘든 과정이에요. 쉬운 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쉬운 길, 빠른 길 알려드리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꺼이 이 지난한 과정에 동참하기로 한 이상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정하셔야 된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강의했던 한국어 문장 바르게 쓰기, 단문 쓰기, 수식어의 효과적인 활용, 문장 부호 적절하게 쓰기,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강조의 표현 배제하기. 요 4가지 문장 바르게 쓰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단락 구성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내가 2갈식으로 쓸 건지 양갈식으로 쓸 건지 정했으면 대체로 모든 단락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단락 전개의 원리, 완결성, 통일성, 연결성, 강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단락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짧죠? 짧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 논증, 서사, 묘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마 그래도 유튜브로 시청하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장시간이겠죠. 장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